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대 수석 졸업생이 한국에서 3개월 연수 후 올린 보고서가 중국의 최대 온라인 포털에서 2억 뷰를 돌파하며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의 편견을 가지고 있던 엘리트 학생 단 100일 만에 그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었기에 이런 충격 고백이 나온 걸까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한 중국 청년이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하오입니다.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수석 장학생으로서 한국 사회 시스템 연구를 위해 서울에 도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연수 기회를 받았을 때 내심 회의적이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 자주 다뤄지는 한국의 모습은 항상 과장되어 보였거든요. 작은 반도 국가가 정말로 그렇게 체계적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컸죠. 특히 제가 속한 학과 동기들은 한국을 미국의 영향을 받은 작은 시장 경제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교수님들도 한국은 선진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지만 자체 혁신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자주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관점에 동조하며 이번 연수를 통해 과장된 효율성의 실체를 확인해 보려는 마음이 컸어요. 인천공항 입국 게이트를 나서며 시계를 봤죠. 오후 2시 17분. 학교 기숙사까지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외국인 등록을 할 때 경험했던 번거로움을 떠올리며 한국도 비슷하겠거니 생각했어요. 첫 번째 충격은 공항철도 개찰구에서 시작됐어요. 여권을 스캔하자 교통카드가 자동으로 발급되면서 동시에 휴대폰으로 임시 통신 서비스 안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 번의 인증으로 2가지 서비스가 동시에 열리는 순간이었죠. 베이징에서는 여러 창구를 돌며 각각 신청해야 했던 일들이 연결되어 처리되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임시통신사에서 받은 데이터로 지도 앱이 실시간 경로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환승 구간마다 예상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의아함이 커졌죠. 단순히 외국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실제 도시 인프라와 정밀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버스로 갈아타며 또 한 번 놀랐어요. 같은 교통카드로 추가 결제 없이 환승이 이루어졌거든요. 게다가 버스 안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류장 정보와 함께 다음 지하철 연결까지 고려한 최적 하차 지점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 교통수단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모습이었죠. 대학교 국제관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는 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여권 스캔 한 번으로 기숙사 출입카드, 도서관 이용권, 학식카드가 동시에 활성화됐습니다. 직원은 다른 서류나 사진은 필요 없어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동됩니다라고 설명했어요. 중국에서는 각 부서마다 별도 신청을 해야 했던 일들이 한 번에 끝났던 거죠. 저녁 시간 학교 식당에서 첫 식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항에서 기숙사까지 총 소요 시간은 1시간 47분. 그동안 거쳐간 인증과 등록 절차는 실제로는 단 3번뿐이었어요. 여권 스캔, 교통카드 발급, 기숙사 체크인. 나머지는 모두 자동으로 연결되어 처리됐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보통 새 학기에 등록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그 학생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복잡하면 아무도 안 하죠. 사람이 빠른 게 아니라 절차가 짧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가져온 선입견을 돌아보게 됐어요. 밤늦게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출발하기 전 동기들에게 한국의 과장된 효율성을 검증해 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것은 과시용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단계가 제거된 실용적 흐름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든 생각은 복잡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연구에서 과연 어떤 모습들을 더 발견하게 될까요? 오늘 하루만으로는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가져온 편견 중 상당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연수 3일째, 저와 함께 온 베이징대 동기 천무가 첫 팀 회의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서울대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도시 시스템 분석 프로젝트에 합류한 첫날이었는데
천무는 회의 시작부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우리끼리 단톡방 만들어서 편하게 진행하면 안 되나요? 도윤이라는 서울대 연구실 PM이 설명하는 협업 원칙을 천무는 계속 거부했어요. 공용 언어로 영어 사용, 모든 결정사항 문서 기록, 일정과 역할 명확화 같은 기본 규칙들이었죠. 천무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그냥 위챗으로 다 해결해요.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거든요. 이런 형식적인 절차는 시간 낭비예요. 도윤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규칙이 있어야 나중에 혼란이 없어집니다. 특히 다국적 팀에서는 더욱 중요하죠. 하지만 천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칙보다는 소통이 중요해요.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천무의 강력한 주장의 팀은 일주일간 그의 방식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중국어 단톡방을 만들고 모든 소통을 그곳에서만 하기로 했죠. 회의록도 생략하고 역할 분담도 구두로만 정했습니다. 천무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진짜 속도가 날 거예요. 복잡한 문서 작업 없이 바로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첫 사흘 동안은 정말 빨라 보였습니다. 회의 시간이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었고 문서 작성 시간도 완전히 아꼈죠. 천무는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다른 팀원들도 즉석에서 이모티콘과 짧은 댓글로 반응했어요. 역시 이게 맞아요라고 천무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도 그의 방식이 효율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천무가 수집하기로 한 교통 데이터와 제가 준비한 인구 데이터의 기준 시점이 달랐던 겁니다. 천무는 2023년 데이터를, 저는 2024년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단톡방을 뒤져봐도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데이터를 모으기로 했는지 찾을 수 없었죠. 수백 개의 짧은 메시지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데이터 모으자, 최신 걸로, 당연히 최근 거지 같은 애매한 표현들만 가득했습니다. 구체적인 연도나 월까지 명시된 메시지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천무에게 물어보니 당연히 최신이면 2023년이지 2024년은 아직 데이터가 부족할 텐데라고 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6일째에 터졌습니다. 중간 보고서 마감일을 두고 팀원들의 기억이 완전히 엇갈렸거든요. 천무는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확신했고 한국인 팀원 민수는 이번 주 수요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도윤은 목요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죠. 단톡방에서 마감일이라고 검색해봐도 빨리 해야지. 시간 별로 없어 같은 조급한 메시지들만 나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팀 전체가 모여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그런데 각자 가져온 자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무는 중국어로 된 파워포인트와 엑셀 그래프를 준비해왔고 저는 영어 요약본 3페이지를, 민수는 한국어로 된 상세 분석 10페이지를 가져왔어요. 데이터 범위도 분석 방법도 결론 도출 방식도 모두 제각각이었죠. 도윤이 자료들을 회의 테이블에 하나씩 펼쳐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맞춰야 할까요? 천무는 당황스러워하며 스마트폰으로 단톡방을 다시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 열심히 하자, 화이팅 같은 격려 메시지들만 가득했죠. 민수가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리는 정적 속에서 천무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 열심히 했는데 라고 반박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민수의 다음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열심히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천무는 2023년 데이터로, 주하오는 2024년 데이터로, 저는 또 다른 기준으로 작업했잖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단지 약속이 명확하지 않았을 뿐이죠.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빈칸인 규칙입니다. 각자 최선을 다했지만 함께 가야 할 방향이 기록되지 않았던 거죠. 단톡방의 즉흥성은 개인 작업에는 좋지만 협업에서는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요. 천무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럼 내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가요? 아무도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개별적으로는 빨랐지만 함께할 때는 오히려 느려지고 혼란스러워진 거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뢰라는 게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약속에서 나온다는 걸요. 천무의 방식은 친밀감은 높였지만 일관성은 떨어뜨렸습니다. 각자가 다르게 이해한 채로 열심히 달려간 결과 도착점이 모두 달랐던 거예요. 급히 복구 작업에 들어갔어요. 도유는 지난 일주일간 나눈 모든 대화를 차근차근 정리하며 애매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명확히 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분석 방법은 통계청 기준, 마감일은 목요일 오후 6시, 결과물 형식은 영어 PPT 15페이지로 다시 합의했죠. 이번에는 모든 내용을 구글 문서에 기록했어요. 천무는 그 과정에서 계속 미안해요. 제가 고집을 부려서라고 사과했지만 도유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예요라고 위로했습니다. 혼자 할 때는 천무 방식이 더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럿이 함께할 때는 다른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그날 밤 천무와 기숙사 로비에서 길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정말 창피했어. 내가 팀을 망쳤네라고 털어놓는 천무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창피할 일은 아니야. 우리 모두 배운 거잖아.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천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 혼자 달릴 때와 함께 달릴 때는 다른 속도가 필요하구나. 연수 2주째 서울시청 실무자 민재와 함께하는 공공협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도윤이 연구실 대표로 참여하고 저와 천무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테이블 위에 놓인 3개의 서류 뭉치였어요. 각각 시민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데이터 활용 범위라고 적혀 있었죠. 민재가 프로젝트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교통 패턴 분석을 위해 시민들의 이동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를 열기 전에 시민 동의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의아했어요. 중국에서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나중에 활용 방안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천무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급한 정책 결정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죠? 민재는 웃으며 답했어요. 여긴 속도 앞에 동의가 서 있어요. 빠른 결정이 필요해도 시민 동의 없이는 개인 데이터를 쓸 수 없습니다. 실제 시연이 시작됐어요.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시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민 동의서 작성이었죠.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이동 패턴. 분석 연구라는 제목 아래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수집 기간, 활용 목적, 보관 방법, 삭제 시점까지 모든 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시민들이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물었을 때 민재는 동의서의 맨 아래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핵심 내용 3줄 요약이 있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도 있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는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개인정보 가리기였습니다. 민재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보여줬어요. 시민들의 이동 기록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었죠. 이름, 주민번호, 정확한 주소 대신 지역 코드와 연령대, 성별 정도만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가려도 분석에 문제 없나요? 라고 도윤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보여줬어요. 개인은 모르지만 패턴은 보여요. 강남에서 여의도로 이동하는 30대 직장인들의 시간대별 분포 같은 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가려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집계 작업이었습니다. 민재는 몇 번의 클릭으로 지역별, 시간대별, 연령대별 이동 패턴을 그래프로 만들어냈어요. 개별 시민의 정보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인 교통 흐름은 명확하게 드러났죠. 놀라운 건 이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라고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동의받기 가리기 집계하기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시스템상으로도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담당자가 실수하거나 유혹받을 일이 없죠. 천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정말 급한 상황에서도 이 순서를 지켜야 하나요?
예를 들어 재난이 터졌는데 시민 동의를 받을 시간이 없다면요? 민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재난 상황에는 별도 법령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사후에 반드시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해요. 실습 시간에 저희도 직접 해봤어요. 가상의 시나리오로 대학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동인구 분석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거였죠. 먼저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어떤 데이터를 왜 수집하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보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했거든요. 제가 처음 작성한 동의서를 민재가 검토하더니 빨간 펜으로 여러 곳을 표시했어요. 여기 필요에 따라 추가 데이터 수집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너무 애매해요.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추가 데이터인지 알 수 없잖아요. 천무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데이터 활용 목적을 상권 발전이라고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 건지 명시해야 해요. 저희는 동의서 하나 쓰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개인정보 가리기 실습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실제 데이터물론 이미 익명화된을 보면서 어떤 정보를 남기고 어떤 걸 지울지 판단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복잡했어요. 나이와 직업, 거주 지역을 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30대 후반 의사, 강남 거주라는 정보만으로도 해당 지역에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재는 이런 경우엔 직업을 의료진으로, 나이를 30대로, 거주지를 강남권으로 더 넓게 분류해야 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집계 단계에서 결과를 확인했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보호되면서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패턴은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지역별 유동인구, 시간대별 방문 패턴, 연령대별 소비 경향까지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죠. 회의를 마치며 민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속도와 투명성은 반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투명한 과정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빠른 해결을 가능하게 해요. 시민들이 처음부터 동의하고 참여했으니까 정책에 대한 저항도 적고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천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의를 먼저 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강력하네라고 천무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했어요. 맞아. 늦어 보이지만 결국은 더 빨라지는 구조인 것 같아. 그날 밤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건 기술적 완성도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동의와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의가림 집계라는 순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시민과 정부 사이에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죠. 연수 3주째 예상치 못한 압박이 시작됐어요. 베이징에서 파견된 상급자 리 교수가 갑자기 서울을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간 보고서를 검토하겠다는 공식적인 이유였지만 전화 통화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달랐어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거든요. 리 교수는 도착 당일 저와 천무를 따로 불렀습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그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요즘 국내 여론이 예민해졌어. 한국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 결과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 저는 당황스러웠죠. 저희가 관찰한 건 단순한 사실들이었는데 그게 정치적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라고 제가 물었을 때 리 교수는 제가 작성한 1차 보고서를 꺼내며 여러 부분에 빨간 줄을 그어놓은 걸 보여줬어요. 여기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서비스 연동이라는 부분,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일 아닌가? 굳이 한국만의 특징처럼 쓸 필요가 있어? 천무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공 데이터 활용해서 시민 동의를 먼저 받는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가 시민 권리를 무시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리 교수의 말투는 점점 강해졌어요. 연구는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보고서는 한국 홍보물 같아. 가장 충격적인 요구는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수치나 성과 사례는 줄여. 대신 일부 개선이 있으나 한계도 존재한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좋겠어. 제가 하지만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인데요 라고 반박하자 리 교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야.
같은 사실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날 밤 천무와 기숙사에서 긴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천무가 물었을 때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리 교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연구자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자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직접 관찰하고 측정한 사실들을 왜곡하라는 요구가 불편했어요. 다음 날 도윤과 민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어요. 자신들의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구를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도윤의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연구 윤리 문제네요 라고 도윤이 말했어요. 수치가 편을 들기 시작하면 연구는 선전이 됩니다. 그 말이 정확히 제 고민의 핵심을 찌른 것 같았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연구자의 딜레마죠.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와 소속기관의 기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 도윤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원자료는 그대로 두고 해석과 결론 부분에서 다각도로 접근해보는 건 어때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한계점도 균형 있게 다루면서요. 민재가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기록하되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죠. 하지만 리 교수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이틀 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는 더 구체적인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카드 발급에서 여권 스캔까지 47분 걸렸다는 수치, 이것 빼. 대신 일정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써. 제가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는 게 연구의 기본 아닌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자네가 순진하구나. 연구라는 게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줄 아나? 정치적 맥락을 무시할 수 없어. 리 교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국내에 알려지면 우리는 왜 안 되냐는 여론이 생겨. 그럼 정부가 압박받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될 수도 있어.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리 교수 말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었거든요.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 맞는 얘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해온 연구 윤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요구이기도 했어요. 천무는 리 교수 편을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돌아가서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면 앞으로 이런 연구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번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왜곡해야 하는 걸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리 교수가 최후 통첩을 했을 때였어요. 내일까지 수정된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연수를 중단하고 귀국하는 걸로 간주하겠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학술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제 앞날이 걸린 문제였던 거예요. 그날 밤 도윤과 민재를 다시 만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어려운 상황이네요 라고 민재가 말했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확실한 관계를 맺지 못했고 중국에서는 압박을 받고 있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하오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났어요. 리 교수의 요구를 거부하면 정말로 연수가 중단될 수도 있었고 그럼 제 학업과 장래에 큰 타격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사실들을 왜곡하라는 요구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라고 저는 답했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하겠어요.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연구자로서의 양심과 현실적인 이해관계 사이에서 계속 고민했거든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연수 4주째, 팀은 본격적인 생활 실험에 나섰어요. 리 교수의 압박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뒤로하고 실제 한국 시민들의 일상을 직접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도윤이 제안한 첫 번째 실험 장소는 홍대 근처 대형마트였어요. 무인 결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는 게 목적이었죠. 오전 10시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놀란 건 입구 풍경이었어요.
직원이 따로 안내하지 않는데도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카트를 가져가고 입구 스캐너에 멤버십 카드나 앱을 대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천무가 저기 직원이 있긴 한 건가? 라고 물었을 때 저도 한참 찾아봐야 멀리서 정리 작업을 하는 직원 한 명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쇼핑 과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고객들이 상품을 고르는 동안 특별한 안내나 감시가 없었어요. 가격표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할인 정보도 상품 옆 디지털 태그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저희도 실제로 몇 가지 상품을 담아보며 경험해봤어요.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결제 구간이었습니다. 셀프 계산대 6대 중 5대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데 줄을 서거나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각자 자신의 속도에 맞춰 바코드를 스캔하고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는 전 과정이 끊김없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천무가 직접 셀프 계산을 시도해봤어요. 처음에는 바코드 인식이 잘 안 돼서 당황했지만 옆에서 계산하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자연스럽게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맞춰보세요라며 친절하게 알려줬죠. 특히 놀라웠던 건 그 아주머니도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몇 번 시도하더니 금세 능숙해졌다는 점이었어요. 결제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한 건 오류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한 고객이 상품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아 곤란해하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직원 호출 신호가 갔어요. 30초 내에 직원이 와서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 과정에서도 다른 고객들의 계산은 전혀 지장받지 않았죠. 여긴 안내문보다 습관이 먼저 움직입니다라고 제가 메모에 적었을 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몇 번 해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시스템이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거죠. 점심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광경을 봤어요. 직장인들이 몰려오면서 계산대 이용이 급증했는데 대기 시간이 크게 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빈 계산대를 찾아 분산되고 계산 속도도 빨라지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교통체증 때 자동으로 우회로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오후에는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천무가 일부러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해보는 거였습니다. 상품을 2번 스캔한다든지 결제 방법을 잘못 선택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놀랍게도 시스템에서 즉시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 방법을 안내해줬어요. 다른 고객들도 짜증내지 않고 기다려줬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출구에서였어요. 한 할아버지가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나가려다 힘들어하시자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렸거든요. 직원이 시킨 것도 아니고 특별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무인 시스템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천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더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게 만드는 거네요. 도윤도 동조했어요. 감시받는 느낌 없이 각자 책임을 지는 문화가 형성된 것 같아요. 저녁에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3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전체 고객 중 98%가 별다른 도움 없이 혼자서 쇼핑과 결제를 완료했다는 거였어요.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대부분 1분 내에 해결됐고 직원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의 2%도 안 됐죠. 천부가 흥미로워했던 건 고객들의 행동 패턴이었어요. 처음 온 사람들도 몇 번 해보면 금세 익숙해지더라고요. 복잡한 매뉴얼을 읽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따라 할 수 있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사용자의 학습 곡선을 고려해서 설계된 것 같았거든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말했어요. 오늘 본 게 기술의 힘이 아니라 신뢰의 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서로를 신뢰하니까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장면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정말로 인상적이었던 건 강제나 감시 없이도 질서가 유지됐다는 점이었어요. 직원이 지켜보지 않아도 고객들은 정직하게 계산했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도왔고 시스템 오류도 차분하게 해결했죠.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감독 없는 질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무인 결제 시스템의 성공 비결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가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적 습관이야말로 진짜 혁신이었던 거죠. 연수 5주째 더 깊이 있는 관찰을 위해 공공공간으로 범위를 넓혔어요. 도윤이 제안한 첫 번째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무인 학습 공간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데 관리자가 없어도 질서가 유지되는 곳이라는 설명에 천무와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감독자 없이도 조용한 환경이 지켜질까요? 오후 2시에 도착한 무인 학습실은 200석 규모의 넓은 공간이었어요. 입구에서 학생증을 태그하니 자동문이 열리면서 좌석 배치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녹색은 빈자리, 빨간색은 사용 중인 자리였죠. 놀라웠던 건 거의 모든 자리가 차 있는데도 정말 조용했다는 점이었어요. 첫 1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발소리를 줄였고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설정했으며 필요한 대화도 속삭이는 수준에서 이루어졌어요. 별다른 안내 방송이나 직원의 주의도 없었는데 말이죠. 천무가 신기하다며 속삭였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리 이용 방식이었어요. 잠깐 화장실에 가거나 커피를 사러 나갈 때 사람들이 개인 물품을 그대로 두고 나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노트북, 지갑, 심지어 현금까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이 시간 관찰하는 동안 분실이나 도난 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오후 5시경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학생이 음료를 쏟아서 테이블이 젖었는데 즉시 휴지로 닦고 근처 청소 도구함에서 소독제까지 가져와서 깨끗하게 정리하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관리자가 온다고 기다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이 처리한 거였죠. 천무가 실험을 제안했어요. 우리도 실제로 이용해보면서 관찰해보자. 각자 다른 구역에 앉아서 3시간 동안 실제 공부를 하며 주변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창가 쪽, 천무는 중앙, 도윤은 입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앉은 구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소음 조절 방식이었어요. 누군가 조금이라도 큰 소리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직접 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미묘한 시선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당사자가 금세 알아차리고 조용히 하는 식이었죠. 갈등이나 언쟁 없이 자연스러운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녁 8시 3명이 다시 만나서 관찰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천무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도윤의 관찰도 비슷했습니다. 규칙이 적혀 있지도 않은데 모두가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벽면을 살펴보니 금지 사항은 거의 없었어요. 정숙, 금연, 음식물 반입 금지 정도만 간단히 표시되어 있을 뿐이었죠. 세부적인 행동 지침이나 처벌 규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오전에는 지하철 관찰 실험을 했어요.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 2호선 강남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한 건 승하차 방식이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문 양쪽에 줄을 서더라고요. 문이 열리면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탔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 과정에서 별다른 안내나 강제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영무원이 지시하지도 않았고 안내 방송도 일반적인 내용뿐이었죠. 그런데도 수백 명의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승하차를 마쳤어요. 천무가 베이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라고 속삭였을 때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지하철 내부에서도 흥미로운 광경들을 봤습니다. 임산부가 타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큰 가방을 든 사람이 다른 승객에게 방해되지 않게 위치를 조정하는 모습, 하차할 사람을 위해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는 모습들이 연속으로 펼쳐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에스컬레이터 이용법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오른쪽에 서서 왼쪽은 급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비워두더라고요. 이것도 누가 강제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규칙인 것 같았어요. 천무가 이런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라고 물었을 때 도윤은 아마 오랜 시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착된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점심시간에 관찰 데이터를 정리해봤습니다. 3시간 동안 5개 역을 오가며 목격한 승하차 과정에서 큰 혼란이나 갈등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가끔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도와주거나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죠. 규칙은 적지만 지켜지는 편이군요라고 제가 말했을 때 천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복잡한 규정이 많은 게 아니라 간단한 원칙들이 확실하게 지켜지는 거네.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후에는 한 가지 더 실험해 봤어요. 천무가 일부러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해보는 거였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몇 명이 시선으로 주의를 줬죠. 천무는 30초 만에 전화를 끊고 사과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한국의 공공공간에서는 명문화된 규칙보다 암묵적 합의가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있었던 거죠. 천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감독자가 없어도 질서가 유지되는 게 신기해. 이게 바로 사회자본이라는 거구나. 저도 동감했습니다. 오늘 본 모든 광경들이 기술이나 시설의 우수성보다는 시민들 사이의 신뢰와 배려에서 나온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수 6주째 드디어 실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서울시 응급의료센터에서 요청한 응급물자 골든타임 수송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실제 응급 상황을 가정해서 혈액팩을 서울 남부에서 북부 병원까지 90분 내에 운송하는 과제였어요. 도윤과 제가 팀을 이뤄 참여했고 천무는 관찰자로 동행했습니다. 오전 9시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시뮬레이션 담당자 김 과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남구 병원에서 희귀혈액형 O형 RH- 혈액팩 6개를 마포구 병원으로 긴급 수송해야 해요. 평상시라면 2시간 걸리는 거리지만 골든타임은 90분입니다. 순간 긴장감이 돌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준비 과정이었어요. 김 과장이 노트북을 열더니 실시간으로 서울 전체 교통 상황이 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각 구간별 소통 상황, 예상 소요 시간, 대안 경로까지 모든 정보가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비밀병기입니다라고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출발 15분 전 더 세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1차 경로는 강남대로 한강대교 마포대로, 2차 경로는 테헤란로 성산대교 월드컵로, 3차 경로는 올림픽대로 당산대교 합정역 경유였어요. 각 경로마다 예상 시간과 위험 요소까지 분석되어 있었죠. 도윤이 감탄하며 이런 정밀한 계획을 15분 만에 세울 수 있다니라고 말했어요. 오전 9시 30분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응급 차량에 탑승하니 운전기사 박 씨가 인사했어요. 오늘은 실전처럼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세요. 차량 내부에는 GPS 내비게이션과 별도로 관제센터와 직접 연결된 통신 장비가 있었어요. 출발 후 5분 만에 첫 번째 변수가 생겼습니다. 강남대로 3차선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정체가 시작된 거예요. 즉시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2차 경로로 변경하세요. 테헤란로 쪽이 현재 10분 빠릅니다. 박 기사는 망설임 없이 방향을 틀었어요. 테헤란로를 달리는 동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앞서가던 차들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는 모습이었어요. 신호등에서도 경찰이 미리 나와서 응급 차량 우선 통과를 도왔고요. 천무가 이런 협조가 당연한 일인가? 라고 물었을 때 박 기사는 긴급 상황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돼요라고 답했어요. 성산대교 진입 직전 두 번째 변수가 발생했어요. 관제센터에서 교량 상판 공사로 속도 제한, 예상 지연 시간 12분이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이미 절반 지점을 지난 상황에서 다시 경로를 바꾸기엔 늦었어요. 순간 저는 시간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관제센터의 대응이 빨랐어요. 마포구청에서 도로 신호 조정 완료, 합정역부터 병원까지 녹색 신호로 연동합니다. 정말로 합정역을 지나면서부터 신호등이 연속으로 초록불이었어요. 마치 우리를 위해 길이 열리는 것 같았죠. 오전 10시 47분 목적지 병원에 도착했어요. 총 소요시간 77분. 목표였던 90분보다 13분이나 앞당긴 결과였어요.
병원 응급실 직원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혈액팩을 신속하게 인수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진행됐어요. 브리핑실로 돌아가서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김 과장이 이동 경로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총 3번의 경로 변경, 2번의 신호 조정, 7개 구간의 실시간 교통량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어요. 각 단계마다 30초 내 의사결정이 필요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실패 지점 분석이었어요. 만약 첫 번째 경로를 고집했다면 23분 지연, 신호 연동이 안 됐다면 8분 지연이 예상됐어요 라고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결국 실시간 정보 공유와 유연한 대응이 성공의 핵심이었던 거죠. 도윤이 질문했어요.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구축된 건가요? 김 과장의 답변이 놀라웠어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했는데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협업이었어요. 관제센터, 교통경찰, 병원, 운전자들이 모두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게 중요했죠. 천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의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에서 나왔습니다. 정확히 제가 느낀 바와 같았어요. 첨단 장비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모든 참여자들이 응급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점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며 박 기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15년째 응급차를 몰고 있는데 예전과 가장 달라진 게 뭐냐고 물었더니 의외의 답이 돌아왔어요. 시민들의 협조예요. 길 비켜주는 것도 그렇고 병원에서 대기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후에는 추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러시아워 시간대인 오후 6시에 같은 경로로 이동해보는 거였습니다. 예상대로 교통량은 훨씬 많았지만 결과는 83분으로 역시 목표 시간을 달성했어요. 시간대가 달라도 시스템의 효율성은 유지됐던 거죠. 저녁 브리핑에서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1분이 생명을 좌우해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의 목표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성이에요. 언제든 목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확신, 그게 진짜 골든타임의 의미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과 천무와 함께 오늘을 되돌아봤어요. 기술적으로는 중국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라고 천무가 말했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차이는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협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오늘의 핵심을 정리했어요. 골든타임 수송의 성공 요소는 실시간 정보 공유,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참여자들의 협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별 기술들은 훌륭했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사회적 신뢰야말로 진짜 혁신이었던 거죠. 연수 7주째 마지막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서울시 재난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복합재난 복구 훈련이었습니다. 지하철 화재와 정전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서 도시 기능을 신속히 복구하는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도윤, 천무와 함께 관제센터에서 전체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죠. 오전 8시 종합상황실에 도착하자 거대한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전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전력망 현황, 교통 상황, 응급의료 체계까지 모든 정보가 한 화면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었어요. 훈련 총괄을 맡은 이 본부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2호선 강남역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동시에 강남전력구에서 정전이 일어난다고 가정해요. 두 사고가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걸 막고 이 시간 내에 정상 운행을 복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실제 상황이라면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대형 사고였으니까요. 오전 8시 50분 각 부서별 대기 상황이 보고됐어요. 소방서, 한전, 지하철 공사, 경찰서, 병원까지 총 15개 기관이 동시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천무가 이렇게 많은 조직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협력할 수 있지? 라고 속삭였어요. 오전 9시 정각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강남역 화재 발생, 승객 피난 시작이라는 첫 신호와 함께 전광판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동시에 여러 부서에서 일제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방서는 진압팀 출동,
지하철 공사는 전동차 운행 중단, 경찰은 지상교통 우회로 확보를 시작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정보 공유 속도였어요. 화재 발생 3분 만에 모든 관련 기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각자의 대응책을 실행에 옮겼거든요. 이 본부장이 각 기관별 상황 보고를 요청하자 15초 내에 모든 부서에서 현재 상태와 예상 완료 시간을 보고했어요. 오전 9시 15분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됐어요. 강남 전력구 정전 발생, 인근 지역 전력 공급 중단이라는 추가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지하철 화재는 진압 중인데 정전까지 겹치면서 복구가 더 어려워진 거였죠. 하지만 각 기관의 대응은 차분했어요. 한전에서 즉시 수동 전환 시작, 대체 전력망으로 우회 공급이라고 보고했고, 지하철 공사는 비상 전원으로 환기 시설 가동 중이라고 응답했어요. 소방서도 대체 급수 시설 확보 완료라고 보고했죠. 각자 미리 준비된 백업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천무가 놀라며 말했어요. 저런 백업 계획들이 언제 만들어진 거지? 이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매년 300여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대응 매뉴얼을 업데이트해요. 오늘 훈련도 그중 하나고요. 정말 치밀한 준비였어요. 오전 9시 45분 위기 상황이 찾아왔어요. 화재는 진압됐지만 전력 복구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대체 전력망 연결 작업에 추가 30분 소요 예상이라는 한전의 보고에 상황실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이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철 공사에서 즉시 3호선 연계 운행으로 우회 서비스 제공이라고 보고했고, 버스 공사에서는 대체 버스 15대 추가 투입이라고 응답했어요.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자 다른 곳에서 즉시 대안을 제시한 거였죠.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인상적이었어요. 재난안전본부에서 시민 알림 메시지 발송을 지시하자 5분 내에 해당 지역 모든 시민의 휴대폰으로 현재 상황과 대처 방법이 전송됐어요. 강남역 일대 지하철 운행 중단, 3호선 또는 버스 이용 바람이라는 간단 명료한 내용이었죠. 오전 10시 30분, 드디어 복구가 시작됐어요. 전력 공급이 재개되면서 지하철 환기 시설과 조명이 정상화됐고 안전 점검을 거쳐 시험 운행에 들어갔어요. 각 부서에서 복구 완료 확인 보고가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오전 11시 7분이었어요. 2호선 강남역 정상 운행 재개라는 최종 보고와 함께 전광판의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었거든요. 총 소요 시간 2시간 7분. 목표였던 2시간보다 7분 늦었지만 복합 재난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였어요. 훈련 종료 후 디브리핑 시간에 각 기관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이 본부장이 오늘의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소방서 김 서장의 답변이 핵심을 찔렀어요. 복구의 첫 단추는 기계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서로를 믿고 각자 역할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한전 박 차장도 동조했어요. 평소에 함께 훈련하고 소통하니까 실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협력할 수 있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의 신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7주간의 경험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점심시간에 도윤, 천무와 함께 오늘을 정리해봤어요. 기술적으로는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텐데라고 천무가 말했을 때 도윤이 답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차이는 협력 문화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오늘 본 복구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15개 기관이 마치 한 조직처럼 움직였다는 점이었거든요. 각자의 이해관계나 체면 때문에 늦어지는 일 없이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오후에는 추가로 시민 대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실제 훈련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조사한 결과였는데 놀랍게도 90% 이상이 안내 메시지에 따라 질서 있게 대응했다고 해요. 큰 혼란이나 민원 제기도 거의 없었고요. 시민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이 본부장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평소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니까 비상시에도 정부를 믿고 따라주시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7주간의 연수를 돌아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을 확인하려 했는데 실제로는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힘을 목격한 거였어요. 개별 시스템들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사회적 역량이야말로 진짜 혁신이었던 거죠. 천무도 비슷한 감상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한국 시스템의 한계를 찾으려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많이 발견했네.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가 남았는데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연수 마지막 주 드디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왔어요. 지난 7주간의 모든 경험과 데이터를 정리하며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과 지금의 인식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간격을 실감했습니다. 기숙사 책상에 쌓인 수백 페이지의 관찰 기록과 측정 데이터를 보며 이 모든 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천무와 마지막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썼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천무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분명히 처음보다 한국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기숙사까지 107분, 응급물자, 수송 77분, 재난 복구 127분. 모든 수치가 명확했습니다. 도윤과 민재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관찰한 것들이 정말 한국의 평균적 모습일까요? 혹시 좋은 부분만 본 건 아닐까요? 민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하지만 주하오가 본 것들은 분명히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리 교수의 압박에 굴복해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대신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긍정적 측면과 함께 한계점도 균형 있게 다루기로 했어요. 연구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동시에 건설적인 비교 분석을 제시하는 방향으로요. 최종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도시 시스템 효율성은 첨단 기술보다는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다. 7주간 관찰한 모든 사례에서 공통점은 기술 자체의 우수성이 아니라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협력과 기관 간의 소통이었거든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모두 포함시켰어요. 무인 결제 시스템 성공률 98%, 지하철 승하차 질서도 95%, 응급 상황 대응 시간 단축률 23%. 이런 데이터들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이었으니까요. 다만 해석 부분에서는 이러한 성과가 특정 문화적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천무도 자신만의 결론을 내렸어요. 규칙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서더라. 처음에 한국의 체계적 접근을 거부했던 천무가 이런 말을 하니 더욱 의미 있게 들렸어요. 최종 발표 준비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였어요. 단순히 한국이 우수하다는 식의 일방적 찬양도 별것 아니다는 식의 폄하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상호 학습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했어요. 발표 당일 베이징과 서울을 화상으로 연결한 공개 세미나가 열렸어요. 양측에서 20여 명의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리 교수도 화면 너머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간 긴장이 됐지만 저는 준비한 대로 차근차근 발표를 시작했어요. 7주간의 관찰 결과 한국 도시 시스템의 특징은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사용자 중심 설계와 사회적 합의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 문장부터 리 교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이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면서 동시에 우리만의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할 때 청중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무인 결제 시스템을 설명할 때 베이징 측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우리도 구현 가능하다는 반응을, 서울 측에서는 사회적 수용도가 핵심이라는 의견을 보였어요. 정확히 제가 경험한 차이점이었죠.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건 상호 협력 제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의 사용자 중심 설계 경험과 중국의 대규모 시스템 구축 역량을 결합한다면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을 때 양측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 리 교수가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연구자의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보는가? 한국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우호적인 것 아닌가?
저는 준비한 답변으로 응수했어요. 모든 수치와 관찰 기록을 공개했으며 한계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긍정적 평가는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며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번 연구의 진짜 가치는 어느 쪽이 우수한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 공동 실험을 통해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 다음 주 저는 모든 연구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했어요. 원자료부터 분석 과정, 결론까지 투명하게 공유한 거였습니다. 연구는 독점되는 게 아니라 공유되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이 경험담을 중국 최대 소셜 플랫폼 웨이보에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 도윤과 민재, 천무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가장 큰 수확이 뭐였냐고 도윤이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편견을 버리는 용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 가졌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 8주간의 한국 생활을 되돌아보며 가장 깊이 감동받은 건 보이지 않는 배려였어요.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무인 매장에서 정직하게 계산하는 시민들, 응급 상황에서 즉시 길을 비켜주는 운전자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법으로 강제된 게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는 점이 놀라웠어요.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건 사람이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야말로 모든 시스템의 토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런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효율성과 따뜻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였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간 후 웨이보에 올린 연재글이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베이징대 수석 장학생의 솔직한 한국 체험기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글이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거든요. 첫 주에는 1000만, 한 달 후에는 5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도 수십만 개가 달렸는데 대부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 중 하나는 편견 없이 바라본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또 다른 댓글은 기술만 따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회적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죠. 심지어 우리도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움직임까지 생겨났어요. 6개월 후 조회수가 2억을 돌파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주하오 현상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해요.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하는 신조어였죠. 더 놀라웠던 건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화제가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한중 공동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상호 학습을 통한 새로운 모델 창조가 현실이 된 거였어요. 베이징대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저는 연구팀장을 맡게 됐고요. 편견으로 시작했지만 협력으로 끝난 여정. 그게 바로 제 한국 연수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2억 명이 제 이야기를 읽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이를 통해 양국 간 이해의 다리가 놓였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대한민국의 실체를 알아버린 중국 학생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가까운 지인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